예, 박종현 판승부 설 특집으로 2025 대한민국 길을 묻다 외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에 어떤 과제가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한국외대 국제지역원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송이달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연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게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난 1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2기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떤 시대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뭐 슈퍼 트럼프의 귀환 지금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미국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선거에서 졌는데 절치부심을 한 거죠. 어쨌든 4년 이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압승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원까지 장악했고 무엇보다 연방 대법원 9명 판사 중에 6명 판사가 또 공화당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치면은 마지막 그 법적인 어떤 흐름 이런 데서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29일이니까 열흘도 안 됐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가 트럼프 포비아에 가까운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예.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좀 유화적인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일방적 고립주의보다는 선별적 고립주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것들은 더 강력하게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관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강공책과 뭐 완화책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내부적 정리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정책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강력하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기존에 얘기했던 속성을 걷어들일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약이라는 것이 지키겠다고 한 거니까 그 공약 실행률이 제일 높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가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지금 전 단계에서 내부 정리 작업 중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송일달 교수님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도 쓰셨잖아요.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기필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깊이 읽어주셔야 될 텐데. 네, 자, 일단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보론을 해주신다면. 네. 뭐 단적으로 이 트럼프 일기 때는 예. 사실 인선난이었지 않습니까? 새로 내각을 구성할 때도 참 힘들어해가지고 예. 한 달 지난 이후에야 겨우 이렇게 이제 장관들을 각 부처에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한 달이 채 안 돼서 3주 만에 다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예. 정부 부처가 15개인데 15개 장관은 물론이고 CIA, FBI 뭐 여러 가지 외청에 있는 장관급까지 다 했고 그래서 트럼프의 비판적이었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에서조차 트럼프가 이 8년 전 2017년에는 이 저항하는 디파이언스 세력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지금은 뭐냐면 영어로 이 데퍼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존경한다. 곳곳에서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 이 테크 기업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8년 전에는 상당히 그 거부감을 가지고 이 경원시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예. 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목도한 대로 1월 27일 그 미국 의사당 로톤다 홀에서 그 열린 취임식 행사를 보면은 사실 트럼프와 가족 바로 뒤에 장관들보다 더 앞에 세계 1, 2, 3위 부자들 일론 머스크, 베조스, 저커버그 이렇게 예. 앉아가지고 예. 이 테크 기업과 트럼프 2기가 어떻게 보면은 동맹을 맺은 정도 그런 정도가 되어서 사실 트럼프가 이 정치적 베이스에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방 상하원 또 그리고 이 사법부 거기다가 주지사 주의회까지 사실 공화당 우위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미국이 사실 세계 최강의 IT 그 국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합쳐서 또 얼마 전에는 1월 21일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이 샘 올트만 하는 그 오픈 AI와 그리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그죠? 그리고 오라클 세 군데가 합쳐서 앞으로 4년 동안에 5천억 달러의 AI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시작 자체는 상당히 그런 이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또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트럼프는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트럼프 일주일에 대한 분석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예. 그 하나의 절대 자기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그 취임식 직전 그 만찬에서도 지지자들에게 했거든요. 예. 진짜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 unprecedented speed, 그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속도로서 초반전에 최대한 빨리 힘이 있을 때 업적을 남기자. 예. 그렇게 속도를 흥미로운 내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기 때는 다 트럼프를 좀 안 만나려고 하고 좀 가까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2기가 되니까 서로 만나려고 하고 많이 이제 그 취임식도 굉장히 바빠 보이더군요. 그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가 변한 겁니까? 사람들이 변한 겁니까? 그 둘 다 있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그 2017년부터 4년간 예. 트럼프의 정책을 지켜봤죠. 물론 이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트럼프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 더 했으면 상당히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예. 바이든의 민주당 행정부가 오면서 모든 걸 다 흐트려 놨다. 그걸 내가 다시 끌고 가보겠다. 예. 그래서 사실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바꿨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원래 주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아메리카 is back이에요. 미국이 돌아왔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 바이든의 구호였습니다. 아하. 그걸 왜 갖다 썼느냐. 미국이 돌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내가 제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그 미국이 예를 들면 뭐 이민자 이런 것들은 내부적 문제지만 국제사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AI 부분인데 이런데도 지금 연세가 80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런 펀드도 만들고 아주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재화 생산력, 서비스 생산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AI 분야인데 이 분야의 소위 CEO들, 지도자들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원래 뭐 기업이 특히 기업들은 배타적 이익이 있는 거니까 예. 경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지 가자주의. 않은 데를 압박을 하자. 이거 스크럼 짜서 달려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WTO도 필요 없다. IPEF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혼자 하면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기업인들이 아마 이번에 더 상업적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특히 뭐 중국한테 밀린 분야들도 있잖아요. 예. 기술 분야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만회도 좀 해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갖고 온 단어 중 하나가 관세입니다. 사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세를 이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좀 얘기하고 있고 그 주요 나라 중에 멕시코, 캐나다 또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월 1일부터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25% 많게는 60% 얘기 나오는데 자, 송 교수님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얘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인 생각이 현재까지 미국이 최소한 한 7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줬다. 예. 경제적으로는 산타클로스 같이 경제 원조도 많이 해주고 예. 또 군사적으로는 무상 이 국방을 대신 많이 해줬다. 공짜로. 심지어 잘 사는 나라,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에 또 한국도 이제 그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호구 국가가 되지 않아야겠다. 호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영어로는 서커라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사실 미국으로 들어올 때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3%밖에 안 됐습니까? 평균적으로. 예.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안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높게 받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현재 21%인데 이걸 15% 낮추고 또 개인 소득세도 대폭 낮추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팁에 대한 세금도 없애자고 이제 먼저 트럼프 공약을 해서 그때 해리스도 따라했습니다만은 예. 그 대신에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받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 이게 과거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관세가 평균 30% 50%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미국 정부의 국세 수입 원천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다시 우리가 그때 미국이 부상할 때 그 세계 경제에서 상승할 때 이 관세의 힘으로 미국은 원래 관세 국가였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를 한번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월 20일 날 낮에 한 그 취임사에도 보면 익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라 해가지고 대외 수입청 이거는 이제 관세만 전문으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세청은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IRS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어쨌든 간에 이 ERS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이 4년 동안의 이 정치적인 야인 그죠? 어떻게 보면 낭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좀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에 들어서자 말자 원래 같으면은 당장 취임 첫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예. 또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원래 있던 거에다 추가해서 그리고 또 이 불법 입국자에 대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 작전을 하겠다라고 입만 열면서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다 이것을 일단 첫째 주부터 첫날부터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되고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세계가 경악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언론과 뭐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에는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이 속도 조절을 한다든가 온건한 대응으로 이렇게 약간 신중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2월 1일이 뭐 열흘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10%, 25%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그 미국의 불법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를 태운 항공기 착륙을 이제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또 바로 보복에 나서는데 25% 긴급 관세를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부과를 하고 일주일에 또 50% 인상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성숙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약간 발 빠르게 한 것 그렇죠. 같아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는 도전이니까. 데 대해서는 네.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2.0 행정부가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하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언급을 자제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콜롬비아가 이제 바로. 속된 말로 대들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관세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뭐 추가 관세 10% 한다고 그러는데 관세를 매기는데 펜타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역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는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보복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얘기했잖아요.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마저도 내가 25%를 얘기를 했다. 물론 이제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뒷마당, 앞마당 뭐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네. 콜롬비아라는 국가가 그걸 안 들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하는 일종의 예. 그 본보기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될 시범 것 케이스. 같습니다. 네. 시범 케이스 이제 콜롬비아 당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영토 확장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언급을 했는데 그 진짜입니까? 그거 참 현대 21세기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린랜드라든가 파나마를 군사 작전을 해서라도 자기 영토로 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중국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그죠? 예. 자기들 대만도 그러면은 점령해도 그것을 된다라는 점령하는 것에 허가증을 대한 준다. 그렇죠, 허가증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가 진짜 협상에서 또는 이제 이 캐나다라든가 이 파나마라든가 또 이 덴마크, 그린란드로부터 확실한 뭐 언질이라든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일단 강하게 푸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설사 이제 이 만에 하나 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예. 저 생각에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하고 일단 회담을 해서 큰 틀에서의 여러 가지 좀 간을 본다든가 두 나라가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그것도 그런 단계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50몇 번째 주 되나 뭐 이렇게 뭐 네. 농담 반 진담 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뭐랄까 약간 기존 문법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캐나다라는 나라는 뭐 예. 세계적으로 영토도 넓고 예. 자원도 많고 G7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식 일종의 화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송 교수님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파나마라든가 그린랜드를 지금 점령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침략자가 아닌가요? 돼야 되고 예. 이런 건데 그만큼 이거는 이제 안보적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파나마 운하는 미국한테 아주 중요한 데인데 이게 이제 77년에 카터 대통령이 줬잖아요. 이제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조약을 맺고 준 건데 예.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중립적으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개의 홍콩 회사가 이게 이제 운하니까 양쪽에 하나씩 자리를 지키면서 미국의 이 상선이라든가 이거 방해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군수물자 통과하는 것도 다 알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제 미 의회에서도 이걸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또 상쇄시키려는 노력도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홍콩 기업은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이 됐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홍콩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경제 활동이니까 놔뒀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린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린랜드는 소위 중국이 북극 항로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그거 하는 데는 또 러시아와 경쟁을 하면서도 또 일종의 협력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린랜드나 이런 데가 중국의 해군력이 기항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미국의 안보를 또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복합적 의미에서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하고 예. 그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일종의 그 협상 예, 소위 본인이 얘기하는 거래 기술의 큰 틀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극대화되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 상태에서 최대한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예. 그런 개념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이제 어떤 정책적 흐름 자체가 또 중국에 대한 의식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일기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시진핑과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시진핑을 많이 좋아하며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뭐 관세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미중 관계 트럼프 이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사실 뭐 미중 관계는 우리 강준영 교수님이 워낙 이제 중국에 해박하시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제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밑에 이 국방공무장관, 국가안보부장관 예. 이 세 파트에서 각각 저는 역할 분담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심지어 재무장관, 상무장관까지 이 미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 나라 뭐 이번에는 중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중 성향이고 또 그것도 보통 온건한 반중이 아니고 강경한 반중 매파 성향입니다. 예. 진짜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중 미국 대사까지 보통 그 외국 대사로 갔을 경우에 그 나라 사람들하고 조금은 더 친화적이고 유화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분 역시 아주 반중 성향입니다. 그러나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자기들 테슬라의 생산량의 절반이 상해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고 또 언제든지 사실 시진핑과 만날 수도 있고 중국의 이 공산당 당 관료 간부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약간의 이 와일드 카드 또는 조커로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트럼프의 뜻을 전달하는 또 밀사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또 이런 와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정부 강요들이 다 반중 일색이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까지 나서 가지고 그 계속 강력한 이 반중 이 레토릭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필요가. 자기는 사실 이렇게 계속 시진핑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 나는 그와 잘 지낸다. 뭐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것처럼 그 시진핑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SNS X를 통하든지 뭐를 통해서도 또 한 방을 의외로 날릴 겁니다. 그 트리도 총리에 대해서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특기는 진짜 이런 그 장수들 그 최고 지도자의 평정심을 완전히 뒤흔드는 게 사실 특기입니다. 그 51번째 주가 되라고 한 것도 사실 이 당사자인 트리도 총리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트럼프 개인으로 봐서는 이렇게 강경과 온건 그리고 또 자기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진짜 헷갈리는 그런 전법을 계속 중국을 상대로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그 중국은 역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돌아오면 이미 이제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면 그건 기존의 질서대로 가면 되는 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꺼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럼 왜 그런 준비를 했냐? 트럼프가 돌아오면 본인이 일기 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경제 체제는 약탈 경제 체제고 정치는 독재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하지 못할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됐죠.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 온갖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제1의 경쟁자다. 미국의 대외 목표가 중국 견제다. 중국을 주저앉혀야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일기 때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2기가 안 이어지면서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과를 거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비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이나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서 중국을 압박한 거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은 무슨 걱정을 하냐 하면 일기 때 바이든 트럼프의 원래 디커플링 기조에다가 바이든이 전략 산업에서 해서 성공한 효율적인 기조를 더한 위에 트럼프 2.0의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추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중국한테 커다란 위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시진핑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시진핑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트럼프 2017년부터 4년 견뎠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이든 4년도 견뎠다. 중국이 망했냐? 안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결사항전을 하면서 가지만 맞대응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지구전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인데 미국은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가 5년으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하지만 의회랑 2년마다 중간 선거가 항상 겹치게 돼 있어요. 중간 선거라는 거는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중국을 압박하고 지나치게 세계를 압박을 해서 관세를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그 피해는 그 나라 기업이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소비자들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근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100원 주고 썼었는데 관세 때문에 150원을 주고 쓰면 그 50원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올릴 거 아니냐. 그러면 취임식에도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만 이민자 추방,
거기에 또 하나가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로 갈 거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아까 송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왜 하자마자 세게 안 하느냐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언제 하는 게 하기는 하는데 예. 언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도 큰 그림은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강준 교수님이 중국 정부도 이 트럼프 2기를 앞에 두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 뭐 송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갈 것인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트럼프의 언급이 있으면서 과연 이 북미 관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다. 다시 연락할 거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송희 교수님, 송희라 네. 교수님. 예. 사실 이 관가에서 한동안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관가에서 예. 이 장관은 물론 차관, 국장 이런 분이 없으면은 없는 날을 무두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두목이 없는 날. 그래서 사실은 그 영도 안 쓸 뿐 아니라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무총리까지도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사실 무두절 상황인데 이것이 하필이면 이 가장 중요한 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정부 자체가 외교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고 있어서 너무나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과 상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다 이분들이 그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죽은 권력이다 보니까 참 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의 실무자들 뭐 하여튼 장차관은 다 계시지만은 우리 외교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또 통상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좀 더 긴밀하게 이 대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현대차도 있고 삼성, SK 다 있는데 좀 더 긴밀하게 자주 만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것을 트럼프 위기를 트럼프 쇼크 또는 트럼프 포비아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를 깊이 연구를 하고 뭐 단순히 그냥 말장난이거나 연구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트럼프 정부로부터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얻을 것인가 기브와 테이크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줄 것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또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이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미 간에 최근에 이제 원전 동맹 웨스팅하우스하고 이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것을 다른 분야로 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분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심지어 철강도 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그렇고 뭐 조선은 물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늘려서 이 반도체에서 HBM 이걸 하나를 하니까 완전히 이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하고 또 젠슨황 엔비디아는 하겠다 안 하겠다 가지고 또 미국 정부에 이렇게 컴플레인트하고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서 얘기할 때 그냥 고담 준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업종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든가 또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 이 첨단 기술 그런 것을 한국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주는 조건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역량은 한국이 뛰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한미 간에 설계는 미국, 원천 기술은 미국, 또 제조는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 트럼프 2기가 우리나라 경제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마무리. 중국으로부터는 거의 모든 업종에 추월을 당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제외하고 그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미 관계 총론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얘기 그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네. 강 교수님도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네, 어떤 뭐 한미- 산업적인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의 최대 투자국 지위를 회복을 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음,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고 음, 이 반도체 생태계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음, 이런 것들도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중국 제어가 어렵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조선이라든가 예, 반도체도 트럼프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저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패싱 얘기를 하셨는데 예. 패싱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걸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한국을 빼고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죠. 여기는 중국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 중국, 미국 이 세 나라 공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비핵화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터 헤그세스가 누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예. 핵 보유국이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랬어요. 누클리어 파워라고. 그런데 이 누클리어 스테이트 파워는 아닙니다. 진짜 핵 보유국을 쓰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게 실질적인 공인 뭐 핵을 공인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NPT 체제를 만들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 5개 핵 보유국에다가 인도가 핵을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었습니다. 이 예. 8개를 우리가 핵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자기네가 9번째다. 우리는 9번째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예. 한중일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미일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하고 지난 정부에서 당신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당신과 얘기할 의도가 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전제로 대화를 했었는데 안 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로 터졌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 구조에 지금 러시아가 끼어들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북러가 둘 다 어쨌든 유사 핵동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뭐 완전한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동맹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핵 폐기가 아니고 핵 감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진이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거를 핵을 만들 수 있는 저 나라가 능력이 있고 그런 거를 한 건지 공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해서 갈 건지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너무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한미 간에 진전을 해야 이 패싱 논란도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송 교수님도 이 뉴클리어 파워 발언에 대한 해석을 더해 주시면. 예, 하여튼 뭐 저도 대체적으로 강 교수님 의견과 뭐 일치합니다. 사실은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 공지 사실이니까 굳이 그것을 트럼프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뭐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북한 자체에 핵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 정도로 저는 언급을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급해하거나 뭐 저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요는 이제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말, 러브레터 또는 에드벌룬을 띄우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제 빨리
김정은과 트럼프의 또 네 번째죠 사실상 그죠 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저는 그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대가로서 상당한 이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인 지원, 또 첨단 무기 이런 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미북 간의 이런 정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문제, 이 북한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철수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야 매듭이 된 다음에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굳이 지금 트럼프 만나가지고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대단한 이 경제적인 뭐 선물을 주겠다, 그죠? 공짜로 뭘도 해주고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아주 밀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순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2위 국가인 그 중국의 시진핑과의 대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한 노력. 당연히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대화 이외에 미중 관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같이 언급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된 다음에 예.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더 기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북한을 유인에 끌어내므로써 한반도의 이 군사적 긴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완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3자가 함께 있었을 때 대한민국 역할이 생각보다 적었다. 그래서 북미 대화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뭔가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보통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남한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한다면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지금 북러니까 러시아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거를 패싱을 하고 김정은의 의도대로 북미 간의 대화에서 끝내자? 그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를 패싱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을 때 그 의회나 이런 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아하. 또 하나는 그런 거를 트럼프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보스 포럼에 갔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중국의 역할을 또 강조를 했어요. 당신들이 결국은 그 북한한테 길을 알려줘야 된다.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말 안 듣는다. 우리 말 듣지도 않고 저랑 러시아랑 저러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교통 정리가 지금 한번 끝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꼭 우리가 냉전 구도의 뭐 재림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중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도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국가도 한국을 패싱해서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국 예, 딱 그렇긴 앞에 합니다. 있고 세계에서 제일 최신의 험프리 기지를 왜 건설을 했겠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뭐 한미일 그 삼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 요인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북한 요인이 안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과제인데 여기에서 그런 거를 도외시하면서 다른 걸 할 수 없다라는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넓게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성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또 종식을 서두르고 있고 또 역할을 하려고 하는 포석이 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송 교수님? 트럼프가 이제 본인 말로 뭐 노벨 평화상을 최근에는 뭐 받겠다라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일기 중에는 음, 2019년 무렵인가 하여튼 아베 신조 총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은 아베 신조가 좀 앞장서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노력이 좀 진행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랬었네요, 기억해 보니. 네. 예, 실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죠? 그러나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취임사에서 한 걸 보면은 음,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또는 유니파이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벌써 이스라엘 하마스는 이제 그 정전 끝났죠. 협정까지 만들었으니까 벌써 취임도 하기 전에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잘 했을 때는 진짜 노벨 평화상을 충분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이걸 명시적으로 이걸 노려서 하지는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벨 생각합니다. 평화상 자체가 뭐 하나의 부산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을 그렇죠. 목표로 뭐 외교 관계를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그런 합니다만. 거는 예. 아니죠. 이게 예.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종식되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가 종전을 했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거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계속 안에서 가지고 갈 거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종전하겠다고 했지만 뭐 24시간 안에 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미리 이제 꼬리를 내렸고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에도 어떤 형태로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생각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했던 말을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고 니네 땅에 그 나토 가입은 안 되니까 뭐 평화유지군을 안 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봉합을 하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EU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네. 아니 그럼 러시아가 결국 자기의 영토 확장 이거를 다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굴복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힘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EU 나머지 나라들은 그런 러시아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EU가 좋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 거란 말이죠. 봐라 트럼프가 다 안 해준다. 나랑 친하자.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보시면 그 사실 관세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중국한테 45% 관세 얘기했다가 최대 20%밖에 안 때렸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으로 들어갔고 그 미국의 한국 주둔군 비용 분담금 인상, 일본의 주둔군 비용 분담금 인상이 압박이 오니까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하고 훨씬 교류가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사실 중일 간에는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예. 차관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지나친 동맹국 내지는 이런 거에 압박은 이 공간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조정을 할 거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고 그러면 모든 미국의 화살은 중국으로 옵니다. 이제 머리 아픈 게 해결이 됐잖아요. 예. 그럼 중국으로 와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또 북한 똑바로 하라고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러우 전쟁이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뭐 평화를 얘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미국과 중국 간에는 그런 국제 정세를 두고도 물밑에서 상당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갈등 아닌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다. 표면으로 갈등 요소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켜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현실 외교는 다시 또 교과서적으로 이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가 작동되는 현실을 좀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그 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감축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 때도 한 5조 원 불렀다가 우리 진짜 5조 원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야기 정권 교체가 됐었고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지금 또 트럼프 2기가 되면서 10조까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실이 뭡니까 송희다 교수님? 네. 10조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예. 작년 가을에 이제 시카고 경제 클럽인가 거기 대담을 하면서 아하.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은 지금 100억 달러를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국 보고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요. 저희는 자꾸 우리 한국 입장에서 100억 달러를 자꾸 얘기하면은 저는 협상에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일기 설마 때 있어서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예. 10조에 10도 꺼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저는 자기가 있었더라면 자기가 워낙 유능하니까 그 정도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이게 뭐랄까 부담되는 것처럼 100억 달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더 나쁜 거다 이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설사 주더라도 뭐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면서 생색도 내가면서 그래야 우리가 뭔가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받아내야죠. 요 협상은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 행정부 새로 들어오고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매년짜리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해놨고 그렇죠.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올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미국과 맺고 있는 모든 FTA 재검토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죠. 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논리적이고 이유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수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요. 뭐 대만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0억 불 내라고 하면 내지 뭐 1000억 불도 내겠다 지켜만 준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중국으로부터? 네, 중국으로부터 지켜만 준다면 1000억 불 왜 못 내겠니? 이제 그 약간 자조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방위비를 이렇게 내라.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주둔금 분담금인데 방위비를 내서 안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일단은 국가 간에 맺은 이런 협정에 의해서 소파 협정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물가 상승률대로 가게 돼 있고 그게 몇 년 가게 되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근접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계시키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예, 있고. 미국 의회가 있고 이거 넘어가는 거가 어느 게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럼 철수하는 게 미국 국익에 맞다라고 하면 가겠죠. 그런데 이 국제 지정학이라는 거, 지경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사람이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철수하면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핵 보이고 그렇죠. 이게 자체 한두 것도 없어요. 핵 무장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 가지면 일본도 갖겠다 그러고 대만도 갖겠다 그러고 핵 도미노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미국이 그걸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트럼프가 이 뉴클리어 파워 북한에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조기 대선에 가셔야될 경우에 우리 대선 후보들이 자체 핵무장론 들고 나올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자체 핵무장론은 이미 몇몇 그 대선 예비 주자들이. 후보분들이 사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이 자체 핵무장의 한계라든가 이게 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송 교수님이 그 테크 기업 CEO들과 트럼프의 관계가 또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말씀하셨는데 단연 눈에 띄는 분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이 또 트럼프 취임식 때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이상한 제스처를 해서 뉴스에 올랐는데 이제 이 두 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트럼프가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그만한 돈이 없다 비판도 했고 또 머스크는 외국인 노동자 전문직 요구는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큰 틀은 외국인들 그만 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의 밀월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참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두 번의 그 뭐랄까 이 갈등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비자 H1B 비자 문제와 또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가지고 예. 특히 이제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쪽에서 돈이 너무 없다. 이거 사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또 그런데 두 번의 이 측근들과의 갈등 때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죠? 저는 뭐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워낙 이제 이 머스크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뭐 부자일 뿐 아니라 가장 똑똑한 천재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단순히 그냥 이 전기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AI 분야에서 진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 머리도 빌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빌리고 또 동시에 이제 이 2조 2억 5천만 달러 그 선거 후원금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사실은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거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 저는 봅니다. 최소한 이제 아무리 이제 이런 약간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데미지를 입고서 특히 머스크까지 이 지금 현재 정부 호율부 DOJ 그 원래 공동수장이었는데 비백 라마스와니는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오하이오주 주지사 출마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까지 나간다면은 트럼프에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추측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 이런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러한 머스크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건 너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예. 사실 중국한테도 일론 머스크는 그 분명한 기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상해에 그 전기차 공장 테슬라 공장을 하러 갔을 때 중국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도 그거를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때 상해시 서기가 지금 국무총리인 리창입니다. 중국 총리인. 예. 그러니까 이 리창 총리가 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해야 된다. 선진 기술 도입하고 경쟁 협력해야 된다. 이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머스크가 이런 면에서 중국의 최고위층들과 선이 다 닿아 있고 그렇다면 미중이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머스크한테 일정한 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도 머스크와의 연계 이런 것들도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설날 당일날 2025 대한민국 개를 묻다 외교 문제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시사점이 있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훈 교수님, 서울시립대 송일날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